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5년 전만 해도 전국에는 무려 1,577개의 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342개, 200곳이 넘는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숫자 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깊은 균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병원은 줄어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수는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불균형 속에서 누가 어떻게 우리의 부모님과 노인 세대를 돌볼 수 있을까요?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요양병원의 위기는 단순히 의학적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진 도덕적 기준과 인간다움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들려왔습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다. 버틸 수가 없다.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들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사회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절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이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을까요?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해온 것은 아닐까요?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워는 연필은 도덕의 근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을 향한 돌봄의 문제는 사실상 연민과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손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연민을 기반으로 서 있는가를 묻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또한 공자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 늙음을 누가 보살필 것인가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의 위기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어르신은 어제의 부모이자 내일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현재 머물지 않고 미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중년이 되고 결국 또 다른 노년을 맞이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요양병원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 우리 스스로도 같은 외로움과 불안을 감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돌봄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만약 사회가 돌봄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과연 인간다운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복지나 정책의 영역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사회의 근간, 즉 사람답게 사는 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뉴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 문제는 내 부모, 내 가족, 그리고 결국은 나 자신에게 다가올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고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연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에서 발견된다. 요양병원의 위기를 바로잡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은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노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줄어들음,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경고음. 요양병원의 폐업 소식은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업계에서는 조용히 경고음이 울려왔습니다. 운영이 너무 어렵다. 버틸 수가 없다.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들은 공허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에 얼마나 귀 기울였을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 흐름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전국 1,300여 개의 요양병원 가운데 800여 곳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서 노인 돌봄을 감당해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 수가 제도의 모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가 문제입니다. 일반 종합병원은 환자가 검사를 받을 때, 진료를 받을 때, 주사를 맞을 때마다 각각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위별 수가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일당 정액 수가제를 적용받습니다. 즉, 환자 한 명이 하루 동안 받는 모든 서비스를 합쳐도 병원은 정해진 금액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몇 번 하든 주사를 여러 번 놓든 심지어 중증 환자를 밤새 돌보더라도 하루치 요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자가 중증일수록 비용은 더 드는데 수익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열심히 진료할수록 병원은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한다. 수가제동의 겉모습은 단순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결국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물가, 그러나 멈춘 수가. 여기에 인건비와 물가 상승이 겹쳤습니다. 최저임금은 연속으로 인상되었고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수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는 한숨만 쉴 뿐입니다. 병원을 지키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구조 앞에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의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불균형은 곧 큰 붕괴로 이어진다. 요양병원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책의 변화,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요양병원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든 지금 정부든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의 전환입니다. 즉, 가능한 한 집에서 돌보라,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활용하라,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요양병원의 환자가 오래 머물수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부는 재택의료, 방문요양, 통합돌봄 서비스 등 가정기반 돌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간병 문제, 그리고 가족의 고통. 여기에 더해 최근 도입된 간병급여제도와 시범사업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고 이 비용은 전적으로 가족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간병비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이 간병 파산이나 간병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현실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는 카이고 리콘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앤서니 기등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지금 그 안전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을 갖춘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환자의 간병비 일부, 약 30%를 지원하기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9년까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전국 1,300개 병원 중 단 500개만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500개 병원만 간병비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800여 개 병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자와 가족들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간병비가 지원되는 병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원받지 못하는 병원은 점점 환자가 줄어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양원은 이미 자리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시설은 환경이 열악해 중증 환자를 제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 제도도 좋은 취지이고 방향도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에 불과하고 그것도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 지역에 따라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에만 운영되며 시설과 인력이 충분치 않아 상태가 위중한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돌보게 될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퇴직한 아들이, 아직 아이를 키우고 있는 딸이, 몸이 불편한 며느리가, 새벽같이 출근하는 사위가 모두 간병의 무거운 짐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가정의 문제이며 가족의 눈물로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도 2012년 이후 요양병원이 감소세에 들어섰고 일본은 아예 요양병원 신설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요양병원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버렸습니다. 공자는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내 늙음을 누가 보살필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노인 돌봄 문제는 곧 내일에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도덕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르신 돌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족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는 사회로 남을지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마지막 철학의 시간이라고도 불립니다.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조용한 황혼이며 그 속에서 삶은 비로소 진실해진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요양병원의 현실은 단순한 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부모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며 결국은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에서는 재택의료, 지역사회 돌봄, 공공간병 시스템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의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너무 빠르고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쌓아 올리는 준비입니다. 병원이 줄어든 자리를 가정과 가족이 대신할 수 있으려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기반과 따뜻한 지원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까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돌봄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다. 노년의 돌봄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부모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요즘은 밥도 잘 준다더라. 애써 밝게 말하는 어머니의 그 짧은 한마디에는 평생을 감싸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봅니다. 며느리는 허름한 가방에 어머니의 옷가지를 챙기며 조용히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래요, 어머님. 요즘 요양원은 옛날과 다르다네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는 또다시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남편 없이 3남매를 키우며 힘겨웠던 지난날에도 수없이 자신을 위로했던 그 말. 이제는 가방 속에 가족 사진 한 장을 몰래 챙겨 넣으며 또다시 그 말로 자신을 붙잡습니다. 부모가 마음과 다른 말을 하시는 것은 자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그런 말을 믿으려 하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자기 삶을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숙명 같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는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늙으면 다 아프지 라고 대답하실지라도 그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아픔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연민은 도덕의 근원이다. 부모님에 대한 작은 관심과 연민,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품격을 지켜주는 힘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괜찮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허리는 더 굽으신 건 아닌지, 말씀은 전보다 더 느려지신 건 아닌지, 자식이 묻고 살피는 그 작은 관심이 부모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설령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도 자녀의 눈빛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에게는 삶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먹었으니 죽어야지.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 부모님이라면 가족이 함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남을 약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살아서는 헤어지지만 죽음 속에서 다시 만나자. 이 한마디는 떠나는 부모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부모는 늘 자녀 앞에서 당당하려 합니다. 손주에게 줄 용돈이 없어 속상해하시고 찾아온 아들에게 밥 한 끼 차려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주고 살아왔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는 부모로 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자식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 엄마라고 불러드리세요. 그 짧은 부름이 부모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녀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늘 그 목소리를 기다리며 하루를 견디십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편지 한 통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에게. 가족들은 내가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면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길일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정신이 온전할 때 스스로 요양원을 찾고자 한다. 하지만 언젠가 알츠하이머가 와서 내 뇌가 나와 너희들을 기억에서 지워버린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민은 도덕의 근원이다. 노년의 부모님을 향한 관심과 돌봄은 단순한 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죽음 앞에선 부모님의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외로운 마음에 작은 위안을 건네는 일,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곁에 있다면 종이와 펜을 챙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알아주고 미리 기억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덜 낯설어집니다. 혹여 낯선 얼굴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묻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실지도 모릅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을 보여드리거나 옛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비록 눈은 먼 곳을 바라더라도 영혼의 어딘가에서 미소를 짓고 계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모 부양의 문제를 두고 세대의 생각은 빠르게 변해왔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식 세대는 또 다릅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각자의 삶에 치여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누구나 같은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깥 세상과의 단절. 찾아오는 이도, 나서는 이도 거의 없습니다. 27명의 노인 중 단 한두 분만이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10여 분 머물다 가는 것이 전부라 합니다. 나머지 어르신들은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마주하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듭니다. 스스로 요양원에 입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세상과 스스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년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을 때 병실마다 누워 계신 수많은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부모를 모시고 온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 구석에서 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늙은 어머니. 그 앞에서 아들과 딸로 보이는 이들이 따지듯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삶의 무게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 현실이었을 뿐입니다. 노년이란 결국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존엄하게 맞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 짐이 되지 않겠다는 말로 마음을 감춥니다. 자식은 또 그 부모의 괜찮다는 말에 기대며 부모보다 스스로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년의 부모에게 자식의 손길은 마지막 남은 햇살과도 같다는 것을. 대화 속 어머니와 자식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왜 엄마는 시키는 대로 안 했냐는 말은 사실상 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기 위한 계산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하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하라, 그래야 치매 등급이 나와 요양병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거짓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기에 조사관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식들의 기대와 달랐고 돌아온 것은 왜 말을 안 들었냐는 야단뿐이었습니다. 집을 내놓고 갈 데가 없다며 오히려 어머니께 호통치는 자식들. 그 안에는 부양의 무거움과 불안,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가족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국가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노인의 존엄을 위한 장치가 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일부 자식들은 부모를 거리에 내몰고 가족과 연락 끊겼다, 수입 없다고 말하게 하여 국가 지원을 받게 합니다. 그 순간 부모는 혜택을 받지만 사실상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쫓아내도 더 이상 죄책감 없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50, 60세대는 압니다. 머지않아 우리 자신도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것을. 오늘은 당당히 걸을 수 있어도 내일은 지팡이 없이는 버티기 어렵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나 노인보행기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꽃은 피고 지며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떨굽니다. 꽃은 세상을 향그럽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나누고 열매를 맺은 뒤 조용히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이 줄기의 결정인지 스스로의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을이 되면 나무는 담담히 낙엽을 받아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끄트머리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마지막 순간조차 품위 있게 맞이하는 길. 그것이 인간의 마지막 배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요양원에 버려진 한 어머니의 일기를 함께 읽어봅니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세월과 눈물, 용서와 사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원망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삶의 이치라지만 나는 아직 이 모진 목숨을 이어가며 병든 몸으로 살아 너희에게 짐이 되는구나. 그러나 여기 좁지만 햇살이 스며드는 방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족하다. 일찍 내 아버지를 여의진 않았다면 땅 한 평은 남겨줄 형편은 되었댄데 못 배우고 서투른 살림으로 물려준 것은 짐뿐이니 그것이 한스럽고 또 미안하구나. 만약 내 한 입 줄이는 것으로 너희 짐이 덜어진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장처럼 갇혀 사느니 차라리 이곳이 낫다. 흙도 있고 내 또래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바람소리도 들리니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내 평생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일이었다. 말라비틀어진 내 품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 싶어도 차마 삼켜내며 눈을 감는다. 혹여 아이가 혼자 버려졌다고 마음 고운 네 심성이 다칠까? 그것이 또 애미의 근심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잊지 말고 챙겨 먹거라. 애미 걱정일랑 접어두고 네 삶을 지켜내야 한다. 살아생전에 단 한 번이라도 가난을 벗고 사는 네 모습을 본다면 나는 그 순간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아들아, 행복하여라. 내 곁에 남아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홀로라도 웃으며 살아간다면 이곳이 지옥이라도 나는 만족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글은 단순한 개인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누군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 부르는 요양원, 그곳에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일기입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언제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혹시나 오늘은 아들이, 딸이, 송주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 소망 하나로 하루를 버티며 전화 한 통이라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머니 또한 우리의 어머니였고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청춘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꿈을 꾸고 웃으며 노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한 채 가난과 희생 속에서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자식들에게조차 짐이 되어버린 한 인간의 이름 없는 노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단순한 요양원의 노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다간 청춘의 주인공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낯설고 귀찮은 늙은이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이지만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이자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올 현실입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 작품 속에서도 부모를 잃은 자식들의 후회와 상실감이 그려집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애자입니다. 영화 속에는 29세의 철부지 딸 박혜자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엄마 최영희가 등장합니다. 늘 사소한 일로 다투던 두 모녀는 엄마의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엄마는 결국 딸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고 딸은 엄마를 껴안은 채 오열합니다. 이 장면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별의 순간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자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8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1.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도 하지만 어떤 말은 날카로운 조각처럼 가슴에 깊이 박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조각을 빼내고 상처를 어루만져 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습니다. 영원히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미안하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이토록 뼈저린 후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고 짜증내며 부모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스마트폰 조작법, 컴퓨터 사용법, 조금만 친절히 알려드렸어도 좋았을 텐데 늘 귀찮아했습니다. 직장생활, 야근, 바쁜 실정 속에 부모님을 잊은 채 살다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일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한 번 떠난 부모님은 2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랐습니다. 밤새 젖을 물리고 품에 안아주며 쓰다듬어주며 부모님은 끝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자라서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거나 등을 토닥여드리는 간단한 스킨십조차 어색해했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했던 아이는 사랑을 돌려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가장 많이 하는 8가지 후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낯설고 귀찮은 노인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식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에야 깊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깊이를 잴 수 없다.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살았고 돌려드리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1.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영원히 곁에 계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무심코 던진 말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평생 남는다고 하죠. 죽기 전에 그 상처를 어루만져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2. 더 많이 챙겨드려야 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뒤로 밀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일은 다시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독일 속담처럼 부모는 10자식을 기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 는 말이 떠오릅니다. 3. 따뜻하게 안아드리지 못했다. 부모님은 우리가 태어나 두 발로 설 때까지 품에 안고 밤새 젖을 물리고 등을 토닥이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큰 후에 스킨십은 어색하다 징그럽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안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또 있을까요? 한 번의 포옹은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위로를 준다는 말처럼 더 자주 안아드렸어야 했습니다. 4.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말하지 못했다. 애인에게는 쉽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께는 그 말을 아꼈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만 빈말처럼 건넨 말들이었음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픕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는 부모를 잘 봉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따뜻한 말과 웃음에서 완성된다. 말 한마디의 힘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5. 좋은 선물을 해드리지 못했다. 부모님은 자신은 헌옷을 입으시면서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 하셨습니다. 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하나라도 드렸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6.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지 못했다. 친구와의 만남, 직장과 야근에 치여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을 잃었습니다. 함께 맛집에 가고 쇼핑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추억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하는 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추억을 남길 기회는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7.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과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특별합니다. 그간 쌓인 오해와 응어리를 풀고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다른 이들이 SNS에 올린 부모님과의 여행 사진을 볼 때 그리움은 더 깊어집니다. 8. 부모님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년 소녀였음을 잊고 살았다.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는 대통령이 되기를 꿈꾸던 소년이었고 어머니도 멋진 왕자님을 만나 행복을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키우며 그 꿈을 내려놓고 묵묵히 부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부모님의 꿈을 물어보았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깨닫는 후회는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후회 속에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스티브 잡스. 이 말처럼 부모님께는 지금 이 순간 곧바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시작이자 뿌리이며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떠난 후 눈물로 그리워하기보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후회 없는 삶의 길일 것입니다.